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언론에 올라온 한국 문화가 세계를 덮다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수준을 아시아에서 엄청 끌어올리고 삼성과 LG가 중국의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며 베트남의 GDP의 30%를 삼성이 담당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호의적이고 베트남 또한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고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의 행태가 너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서 박항서 감독에 대한 홀대까지 이어지며 현재는 한국인들은 그다지 베트남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베트남이 공산체제이기 때문에 중국과 대비되며 더 안 좋은 시각으로 비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인식 속에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한류가 뜨겁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기까지 합니다. 이유는 상대적으로 베트남은 국민의 평균 연령이 어려서 정치나 이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젊은 층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베트남 매체에서 한국의 한류를 따라가야 한다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문화산업 발전은 성장 모델을 재구성하고 문화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고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데 기여합니다. 미국, 영국, 한국, 일본,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 태국,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에서 문화산업 개발에 관심이 있으며 매우 성공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베트남의 문화산업 발전은 잠재력과 강점에 비해 한계가 많습니다. 스포츠앤컬처 신문의 베트남 문화산업 발전이라는 주제는 특히 정책에 대한 다른 국가의 성공적인 교훈과 베트남에서 이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솔루션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한국의 성공을 바라보다 2021년 9월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의 틀 안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을 공공외교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 정식 데뷔한 지 8년이 지난 2021년까지 전세계 한국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 이전에 한류는 특히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를 덮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성공과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기 위해 한국은 수십 년 전에 독자적인 문화산업 발전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한국 문화는 세계를 덮다. 한국인들은 수십 년 동안 자동차와 기술 장비를 통해서만 국가의 명성이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에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계 생활에 한국 문화의 각인은 한국인을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한국 드라마, 음악이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1997년에는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CCTV에 방영된 후 중국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해외 수입 드라마 순위 2위에 올랐고, 이후 한류라는 용어가 정식 등장했습니다. 2003년 NHK에서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남이섬에서 관광을 하는 한국인들은 여전히 이 드라마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와 같은 K-POP 스타들이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장편 드라마 구화, 오징어 게임이나 전작, 기생충, 한국 문화의 영향은 거의 국경을 초월합니다. 문화는 영적 가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장 성공적인 한국 대중문화 프로듀서로서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소속사는 국가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음반 판매, 굿즈 판매, 콘서트 티켓 판매와 함께 이 그룹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을 찾는 관광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만 방탄소년단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한국을 찾은 방문객 수는 약 8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라이브 서울 라이크 아이두 캠페인을 통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받아 명예관광 홍보대사로 선정되며,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장소 목록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아직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만연하지 않은 2018년 12월 한국현대경제연구원은 방탄소년단이 국내에 가져온 연간 경제적 가치가 약 4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중견기업의 연평균 매출이 1,600억 원인 이 보이그룹의 경제적 가치는 26개 기업의 매출을 합친 것과 맞먹습니다.
한국인들은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국가관리 측면에서 한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문화산업 총괄부가 설치되었고, 한국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적 개혁과 열린 법적 통로를 만들어 왔습니다. 1972년에 예술과 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문화산업진흥법이 공포되었고, 1995년에는 도와 시 차원에서 문화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 분담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한 창업자금 조달에서 제품 홍보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문화상품 및 서비스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조직을 설립했습니다. 동시에 이 특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개선, 기술 개발 및 기술 장비 정책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1999년 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산업의 범위는 시청각 예술, 게임, 음악, 방송, 광고, 출판, 디자인, 공예, 영화, 애니메이션, 디지털 콘텐츠. 한국 문화산업은 2000년대부터 명백한 규제와 법적 조치 덕분에 상당한 혜택을 받기 시작했고,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국 문화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0%였습니다. 또한 2005년에 한국 영화 수익은 3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영화 산업의 성공을 적절한 정책과 한국 영화인 세대의 급속한 통합으로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문화산업의 이점은 많은 측면에서 반영됩니다. 국가의 경제에 큰 기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 국가 문화 정체성 및 보존 및 홍보, 문화적 가치 확산, 소프트파워 및 국가 상징이 되는, 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기사 잘 보셨나요? 결국 공산국인 베트남스러운 한류 분석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정부 주도의 한류 발전으로 몰며 베트남 정부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조언 같은데, 이 기사의 맹점은 간단합니다. 절대 공산체제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되면 문화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중국은 한국보다 막대한 자본과 인적 자원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의 제약으로 인한 문화 발전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중국이나 베트남이 문화 강국이 되려면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자신들의 정권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절대 미래의 문화 강국이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그 국민의 기본적인 자질과 끼가 충분히 존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